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처리하는데 열린민주당의 존재 가치가 확인돼 버렸죠. 실제로 그래서 그 안건조정위원회 총 숫자를 이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야당목 3명 중에 2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이 야당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구성됨으로써 안건조정위를 막 한 90일 끌어가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 무력화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의 존재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준 데다가 앞으로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은 맹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 민주진영에서 안타깝게도 최고의 스피커는 지금 최강욱 의원 같습니다.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최강욱 의원 나오는 유튜브는 기본 몇십만씩 나옵니다. 언제 나오신대요? 그러면 여기는? 응? 저희는 언제 나오시나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망했던 새날의 스탠스는 그런 거니까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언제 합당하느냐. 합당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전제가 하나 있죠.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따로 가는 것도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런 헤드라인 달았죠. 선거 때는 짝퉁 취급하다가 이제는 똘똘한 동생, 민주 열린민주 미래가 궁금해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더라고요. 이 헤드라인이 정말 좀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거 때는 짝퉁 취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 때는 선거의 논리가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적자가 있는데 이 적자를 놔두고 열린민주당을 후원해 줄 수가 없는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열린민주당이 똘똘한 동생 역할을 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똘똘한 동생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끌어주는 역할, 이슈를 끌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걸 짝퉁 취급하다가 이제는 똘똘한 동생 취급한다 이 표현 자체가 저는 좀 되게 좀 악의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냥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저도 푸나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늘 말하지만 사회 현상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까 말까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재난지원금을 할까 말까에서 논란이 돼버리면 할까 말까로 끝나버리는 건데 논란의 부분이 100만 원을 줄까 50만 원을 줄까로 논란을 끌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주는 거는 당연 전제로 가버리고 논리의 책이 이어지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 사이가 정말로 건전한 긴장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공수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세우냐 마냐라는 논란이 아니라 공수처를 세우고 공수처에 어느 정도 힘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검사를 100명을 뽑을지 50명을 뽑을지 하는 논란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논쟁 어디에서 쟁점화를 시키고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역할을 했을 때 민주당은 너무 큰 정당이고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 부분에서 열린민주당이 먼저 치고 가면서 야 공수처 빨리 해. 야 검찰 기소청으로 바꿔 이렇게 논란을 이끌어 줌으로써 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사이의 스탠스로 이렇게 제도와 사회 제도가 변해갈 수 있게끔 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열린민주당이 반드시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건전한 스탠스를 이어가고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김진애 의원님처럼 그 뭐라 해야 되지 진보에서 아젠다를 쭉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맞습니다. 해주시고 그런 역할이라면 끌고 가는 거죠. 이중대가 아니라 일중대. 그렇죠. 아니 선봉대. 선봉대죠. 요 개념으로. 자 어쨌건 이번에 그 법사위에서 한석이지만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빛났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에서 윤석열이 해임되기 전에 한 번쯤 국정감사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정말 그래요. 내 평생의 꿈 중에 하나야. 최강욱이 윤석열에게 질의하는 거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면 또 내가 만났다 칩시다 하고 있으면 만났다 칩시다가 뭐예요 칩시다. 윤석열 잡는 데는 최강욱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되 지금 갤럽 지지율 한번 볼까요?
참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리얼미터가 떨어지고 또 듣보잡 그 여론조사들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은 비슷해. 갤럽도 최저 지지율,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런 식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론조사의 함정이에요. 많은 국민들은 여론조사의 어떤 상황들을 봐.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눈치를 보느라고 문 대통령 못하나 보다라고 빼는 지지율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추세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8% 나왔는데 갤럽에서는요. 그 정당 지지율 순서를 한번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제 리얼미터는 다시 민주당이 앞섰는데 1위 오늘 갤럽은 민주당 35, 1위, 2위 32%의 무당층, 3위 국민의힘 21%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열린민주당은 3%인데 국민의당과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흐름을 보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은 2포인트 그리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 뭐냐면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젠다가 세지기 시작하고 저쪽 사람들이 막 1인 시위하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 말하자면 문 대통령 살짝 욕했는데 이러면 또 큰일 나겠네 싶어가지고 결집하는 쪽 그리고 저쪽에서 뭔가 싸우려고 노력하니까 결집하는 쪽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갤럽의 지지도는 공수처법이 개정됐다라든지 그 사이에 윤석열 징계 이슈가 있잖아요. 이 과정들을 좀 교묘하게 약간 과도기적 느낌의 여론조사거든요. 다음 주 여론조사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 초나 아니면 다다음 주 초쯤의 여론조사가 진짜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짜장면 면발 다 끊어진 다음에 그러고 나면 지지율이 다시 얼마나 올라갈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공수처나 그런 것들이 왜 정당 수가 많은데 못했냐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라 생각해요. 그게 무당층에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이게 40%는 분명히 넘어갈 것 같고요. 50까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비판만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더 많은 지지가 숨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무능하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개혁 입법 거의 다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 몇 가지 빠진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직 시간 있어. 네, 그렇죠. 하려고 해요 아직, 지금. 제 말이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시원하게 좀 얹힌 것 같이 이렇게 쟤들 왜 저럴까 좀만 더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정말 이렇게 때가 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공수처법을 비롯한 개혁 입법들 한 번에 시원하게 쫙 처리해 보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무능하다는 프레임은 더 이상 씌울 수 없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들도 하나씩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저기 100kg 넘으신 분 잘리고 뭐 이러시면 이렇게 지지율이라는 게 뭐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갈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율이 임기 초에는 막 8, 90%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 뭐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남북 관계도 잘했고 지금 K 방역을 세계 브랜드화 시킬 정도로 뭔가 어마어마하게 앞서가는 일종의 세계를 지금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의 정부에게 대통령 지지율 빠진다고 하니까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또 자각하게 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어서 어떤 아젠다를 갖고 저쪽에서 독재다라고 끌고 가면 자기들 지지율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짐은 자기들 그 극우 세력의 포위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상처럼 그러면서 지지율의 한계,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높고요. 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개혁적 아젠다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공처가 설치됐다고 하면 여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2 이하로는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앞으로는. 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정평가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추윤 이게 아니고요.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살짝 보면 18%가 부동산이었는데 마침 오늘 문 대통령이 금요일 날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는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뭐였냐면은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임대주택이라도 좀 질 좋게 만들어서 소유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작전 세력들이 좌표 찍고 와가지고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부터 임대주택 살아보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 새끼들아. 일베 같은 놈들 정말. 이 임대주택 하면 이거 뭐 푸나님 의견이기도 한데 임대주택 하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뭐라고 임거? 임대거지? 막 이런 식으로 휴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프레임이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사실 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안전망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내게 아니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집을 하는 것도 내가 살면 되는 거지. 사실 그게 임대냐 전세냐 내가 갖고 있느냐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를 마치 이렇게 사회 가장 바닥계층에서나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감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감자가 우리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영국, 미국에서 감자 으깬 걸 주식처럼 먹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감자가 남미에서 전해졌을 때 유럽에서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배척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어떻게 근데 사실 감자는 그 궁율식물로서 훌륭한 식물일 뿐만 아니라 키우기도 편해.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주식으로 자리를 잡았냐면요. 감자를 하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왕명으로 야 평민들은 감자 먹지 마. 감자는 귀족과 왕족만 먹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감자를 심은 곳에 군사가 지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야 저거 뭔데 왜 지들만 먹는데 하고 오히려 와가지고 막 감자를 막 캐먹다가 보니까 감자가 주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임대주택을 대충 지어서 사람이 최소한만 살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좋게 삐까뻔쩍하게 지어버리고 좀 거기서도 조식도 제공하고 저기는 들어가면 정말 좋아.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좀 임대주택에 대한 이렇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예. 필요한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도시가 대구 같은 데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임대주택을 되게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를 지을 때는 상업지구 있고 주거지구 있고 교육지구가 다 있어요. 계획대시로. 요런이 보면 옛날에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그런 그 임대주택이 적었는데 지금은 비율이 많고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30년, 50년짜리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집니다. 예. 30년도 내소이고 지금 동탄으로 갔던 거 뭐냐면 계속 지방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에만 서울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비대면 사회고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주거 환경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번에 국토부 장관도 LH공사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요 굉장히 교묘한 아젠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아주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소위 저쪽 언론들의 선동에 놀아나기 쉬운 아젠다예요. 왜? 나랑 연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도 야, 나 진짜 괜찮은 아파트 하나 갖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을 강남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아파트를 가격을 엄청 부풀리면서 그 욕망을 끌어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방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심심해서요? 임대주택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집이라는 게 그 전세건 임대건 자가금은 살면 되는 거지. 이 아젠다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괜찮은 집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똑같은 평수인데 강남에 있으면은 막 10억, 20억, 30억씩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다른 지역이 막 집값이 올라가.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놔도 그 이상한 아젠다의 성격 때문에 정권이 흔들흔들해. 근데 문 대통령이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 등이라도 질 좋게 지으면 된다고 말하는 아젠다를 계속 악플만 달아대는 거예요. 사실 반대로 말하면 이 부동산 이슈로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국민의 짐이 임대주택 지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예 좀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대로 아파트값 올려도 돼. 빚내서 집 사 했던 그 정권이
임대주택을 짓긴 합니다. 싸구려는 많이 짓겠죠. 그래서 완전히 양극화를 시켜놓는 거야. 잘 사는 사람은 자가를 갖고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주택 사는 사람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거든. 생각해봐. 내가 평생 집 하나 갔는데 20억이 필요해. 근데 임대주택에 살면은 그보다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 그 방향성으로 가야죠. 원래 부정한 권력들은 항상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기 원해요. 서로 싸우게 만들기 원해서 정말 별것도 아닌데 전세라고 싸우고 임대라고 싸우고 어디 산다고 거지 새끼 어디 산다고 잘 사는 사람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 버리고 이 계층을 만들어서 국민들 쉽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가 버리거든. 그러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가 균등하게 배분이 안 돼요. 노력에 따라서 배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온 기준이 돼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거지같이 산 사람도 아파트 한 채 잘 샀더니 부자가 돼버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노동의욕도 잃어버리고 뭐라 해야 되지? 사회에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하고 공헌을 해서 사회에 발전을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정말 집 한 채 뭐 청약 하나 잘해서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선동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데 어떤 지점이 왜 실패했는지 시행착오가 일부 있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 90% 정도는 나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한테 악보를 펴보여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냐고요. 돈 없어도 똑같은 질의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데 민주당 니들 문재인 대통령 당신부터 임대주택 살아봐 라고 그 댓글 싸지르는 인간들이 제가 봤을 때 웃긴 거고요. 겸해서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혜훈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이분 전세만 26억짜리 이분의 전체 재산이 65억쯤 되는데요. 26억 전세에 삽니다. 본인이 나는 15년 동안 무주택자였다 했는데 야,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네. 내 집에 안 갔고요. 15년 동안이나 무주택으로 있으면서 종부세를 안 내. 그리고 26억짜리 전세 살면은 그게 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집주인이 5억을 인상해 줘서 거기에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5억 올려준 것도 자기가 현금으로 냈어요. 그 정도로 부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뭐 심정 알고 집주인한테 전화 이런 사람 집주인이 이혼이 나면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러는 거지 뭐라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올려주는 다른데. 이거는 본질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고요. 이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유 없는 게 앞 집 한 채 가지고 이걸로 수입 얻어서 사는구나 불쌍해가지고 마음이 미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그 진정환님의 말의 맥락은 뭐냐면은 오랜 기간 집 없이 살아온 본인이야말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흑수저 무주택자들에게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전체 재산은 65억이고요. 무주택자인 건 맞는데 전세금이 26억이었다. 이러면 이런 인터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결을 해버리겠죠. 해결을 이렇게 완전히 해결을 해버릴 것 같아요. 아무도 집을 못 사고 자기네들 특정 계층들끼리만 집을 사게끔 해서 해결을 해버리실 이렇게 터미네이터 같은 분이죠.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분노에 차서 이혜훈 서울시장은 이제 빠이빠이가 됐고 전 이걸 보면서 그 전두환이 전 재산 29만 원이다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박완서 작가가 썼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부잣집 도련님이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가지고 약간 가난 체험을 해요. 그러는 상황에서 주인공 여자를 만나서 주인공도 역시 가난하고 그런 곳에 사는데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둘이 같이 살면서 거의 여자가 뒷바라지를 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가난마저
도둑질한다고 그러면서 그 가난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막 이런 감정들을 네. 얘기를 하는데 이혜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밥이 안 넘어간다고 네. 하는데 이게 나는 병원에 뭐냐면, 가보셔야 아니, 될 뭐냐면 이분이 상가가 세 채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이 그런 느낌 느낄 수도 있어. 나중에 2년마다 5년마다 갱신할 때 그런 느낌을 예.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동대문의 지역구로 옮기셨는데 이 26억짜리 전세는 서초구에 계시고요. 그러니까 동대문에는 집이 없는 상태에 가깝겠죠.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세 채 그리고 예금해서 총 60억을 갖고 계시는 아파트를 못 산 게 아니고 안 사시는 분. 살 이유가 없죠. 정부세 내야 되니까.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이혜원 씨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얍삽하게 서울시장 선거 나오려고 국민을 선동해. 윤희숙하고 똑같은 거잖아. 나는 세입자예요. 근데 이혜원은 26억 전세 살아요. 참 훌륭하시다 진짜. 엑셀런트. 여기까지.